바로 저번 시간에서 했던 것들 바로 좀 이어서 가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목을 어떻게 쓰냐면 바로 이 사상이 어떻게 정치적 역학관계를 형성시키는지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하시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불교 사상과 관련된 정치적 역학관계는 다음 주 목요일날 무료 특강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부분 할 때 완전히 좀 회부를 좀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 사상 부분은 바로 이제 조선시대를 이끌어왔던 사상인 성리학을 가지고, 이 성리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정치적 역학관계를 성리학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업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아마 공무원 수업을 오래 들으신 분들도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거의 시도가 되고 있지 않은 거고, 이거는 제 한국사 수업의 어떤 독특한 방법입니다. 저만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한국사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한 명도 수험생들한테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치가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잘 들어만 놓으시면. 일단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성리학이 뭔지를 알아야 이걸 뚫어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결국 이 성증리라고 해서 우주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이치와 인간의 어떤 심성,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인데, 정리를 해보면 우주 만물의 이치와 결국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러면 이 성리학이 왜 앞에 성자가 붙으냐면, 이 성이 곧 우주 만물의 이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이해하면 우주 만물의 이치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성리학이거든요. 그럼 성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고정돼 있다라고 보는 게 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뭐가 돼 있다? 고정돼 있다, 모든 것들은. 그러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성은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주 만물과 인간은 뭐가 돼 있다? 고정돼 있다. 그래서 성리학은 고정성의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은 뭐에 취약할까요? 사회가 변화되면 이 사회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없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고정돼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되면 탄력적으로 뭔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 이념으로 이게 모습이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성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변화가 잘 된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자본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이 경제적 상황이 변화되면서 자꾸 변태를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상업자본주의였다가 산업자본주의, 막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수정자본주의, 막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계속 변화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 그대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지금도 21세기의 지배 이념이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만약에 그러니까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좀 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되고 이러면 이걸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붕괴돼 버린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사회가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이걸 이게 적정하게 대응을 못하니까 그냥 붕괴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성리학도 결국 이 고정성의 학문이고, 근데 이 고정성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거냐면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은 이 차별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차별적 고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공무원 공부 좀 하신 분들 여기 얼굴 보세요. 고려시대 때 공부하시다 보면 사회사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떻다고 나와요? 매우 높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남녀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바로 성리학 때문이란 얘기예요. 이 차별성. 그러니까 성리학은 모든 우주 만물을 이분법적으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으면 인간을 보지 않고 인간의 귀한 인간, 천한 인간 이 두 개로 나누는 걸 좋아하는 거죠. 성리학은. 근데 사람을 귀하다, 천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귀한 거는 양반이고 천한 건 상민이다라고 만약에 봤을 때 그럼 이 성리학 자체가 지배층 입장에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다 고정적으로 차별돼 있고 귀한 게 있고 천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양반은 귀한 존재예요. 그러면 천한 상민들을 지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대부분 지배적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로 연결되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정치적 정당성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보를 받으면서 지배층들은 이걸 이용해서 정치적 역학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성리학자들은 어떤 걸 귀한 거라고 하고 어떤 걸 천한 거라고 하는 거냐면 이 귀한 것은 성리학자들이 리라고 보는 거예요. 리가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한 것은 이 기는 천한 거예요. 우리 성리학 공부를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볼게요. 밑으로 화살표 이렇게 빼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것만 딱 잡으면 조선시대가 확 해서 그냥 관통시켜버릴 수 있어요. 조선시대를 뚫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 성리학 매니아들이 누구예요? 조선시대 성리학 매니아들. 사림이죠. 얘네들 공부하다 보면 정통 성리학자, 뭐 온리 성리학을 추구했다. 성리학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포용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림들 보면. 그러면 결국 사림들은 성리학 원리주의자예요. 저는 성리학 원리주의자라는 말보다는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성리학 매니아들이죠. 얘네들이. 그러면 얘네들처럼 이 리와 기를 이렇게 쫙 구분하려고 하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성리학자들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바라보는 이 사림이 만들어낸 정치 형태가 뭐냐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정치? 제가 수업할 때 붕당 정치가 뭐냐? 사림들의 밥그릇 싸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 보면 뭐 사림들 내부의 학문적 정파적 대립으로 일어난 대립과 반목. 하씨, 더럽게 어렵게 써놔. 이런 게 아니죠.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림 내부에서 정파적 학파적 성격을 가지고 일어난 대립과 반목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사림들의 밥그릇 싸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밥그릇 싸움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편 먹고 싸우는 거죠. 그죠? 그 쉽게 얘기하면 패싸움이네요. 패싸움이 싸움의 꽃이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1대1로 싸우는 거랑 7대7 이렇게 싸우는 거랑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감동이 달라요. 그래서 붕당 정치가 재밌는 거예요. 패싸움이니까. 한번 볼게요. 이걸 사림들의 밥그릇 싸움이다 라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 밥그릇 싸움을 하기 위한 기본 이론이 결국 얘네들이 밥그릇 싸움을 뭐로 하는 거냐면 성리학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느냐 잘못되어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서로 이건 성리학으로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너희 당은 문제가 있다. 아니다. 성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맞는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리학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싸움이 붕당 정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리학을 통해서 붕당을 보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그냥 붕당을 가지고 성리학을 이해하려니까 이게 바뀌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성리학을 이해하는 거예요. 조선은 성리학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리학이 뭔지를 정확히 말 그대로 아까 전에 했지만 뼈대를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공부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외우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이게 성리학적인 사상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건데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잘 볼게요. 주리론, 주기론이 있어요. 성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리론이에요. 저는 좀 수업을 위해서 이게 한자를 쓰는 게 좋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리론은 뭐냐면 뭐를 주장하는 애들이에요? 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 주리론자가 되는 거고, 이거는 조금 이제 뒤에 조사가 다른데요.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리가 다 중요해요. 근데 주기론자들은 기도 무시하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주리론은 리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주기론자들은 기도 무시하지 말자예요. 이게 나중에 자 보세요. 얘네들이 동인이 돼요. 얘네들이 뭐가 돼요? 서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인이 나중에 뭐와 뭐로 나눠져요? 북인, 남인 이렇게 나눠지고,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북인, 남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리 철학을 이해하면 북인의 행동과 사건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난 남인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남인의 캐릭터를 이해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남인의 캐릭터를 쫙 하고 주리 철학으로 이해하면 남인이 향후에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이 이 주리를 가지고 이해가 돼야 정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남인의 주장을 그때그때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통해서 쫙 찔러가지고 뚫어낼 수 있는데 이걸 뚫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성리학 이론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걸 안 가르치려고 하고 이걸 이제 덮어놓으니까 계속 그때그때 암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데 이것만 끝나면 조선사가 끝난다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걸 해야죠. 이게 어렵지만, 그러면 주리 주기 철학을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보세요. 성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리가 뭐고 기가 뭔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사람이 있으면,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이론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 이론을 돕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니까. 사람이 이렇게 딱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겉으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무료 특강 딱 왔는데 처음 딱 봤을 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딱 기예요. 딱 겉으로 보이는 거. 눈이 너무 무서운데? 이건 딱 기죠. 그러면 겉으로 이렇게 들어져 나오는 건 기예요, 기. 그럼 기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죠. 이걸 현상적 세계라고 하고, 현상적 개념을 기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근데 사실 사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죠. 이제 성인들이니까.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외모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이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이 가치관이 아름다운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니에요? 얼굴이 멋있는 사람이 멋있어요? 멋있긴 해요. 실제로 보면 부럽죠. 제가 수업할 때도, 전에 우리 공무원 수업하면서도 공무원 수험생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강남역에 있는 그 순댓국집에서 밤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할게요. 강동원, 송승원, 원빈이 순댓국을 같이 먹는데 하나씩 들어왔어요. 맨 처음에 강동원이 앉아 있었고, 뭐 송승원이 앉아 있었고, 마지막에 원빈이 들어와서, 왜 걔네들끼리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더럽게 열받더라고요. 그것도 꼭 그런 애들끼리 만나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순댓국을 먹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정말 아름답게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조각하는 사람 보고 원빈 같은 경우는 깎아보라고 하면 그렇게 안 못 깎을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그것 자체가 환상이에요. 그래도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근데 뭐 그 친구들이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계속 저는 뭐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원빈을 앞으로 살면서 몇 번이나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막 이러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참 보고 있다가 밥을 먹고 이제 다 먹고 나와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이제 용변을 보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딱 봤는데, 막 짜증이 막, 너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좀 적당히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 나도 적당히 만들어 놓던지 해야지. 이게 너무 차별이 심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근데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원빈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원빈보다는 기는 떨어져요. 근데 원빈보다 내가 리는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가치관과 속성이니까. 그럼 정리해보면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혹은 마음. 그쵸? 사람의 마음, 사람의 머리 이런 것들은 리라고 하는 거예요. 리. 그럼 이거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눈으로 안 보이는 관념적 세계죠. 사람을 만났는데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를 딱 보고 이게 보여요? 이건 못 보여요. 근데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 수업을 들어보면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묻어나와요. 역사 수업은. 그럼 저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는 있죠. 수업을 듣다 보면 이거는 관념적인 거예요. 그리고 매우 이상적이죠. 관념적인 거니까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이제 동인과 서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인은 이제 나중에 무슨 뭐 남인을 영남학파라고도 하고 얘네들 이제 기후학파라고도 부르고 막 이러는데 그건 이제 성리학 할 때 이제 분당사 할 때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자는 건 정치적 역학관계를 성리학을 통해서 이해해 보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리론자들은 저 동인들이죠. 저 동인들은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는. 인간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보면 제가 여기 앞에 남학생이 있으니까 남자분으로 예를 들게요. 또 나가시면 막 씨발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요즘에 막 수험생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여자 둘이 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수업을 위해서.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있으세요?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예인. 김태희? 상당한 퀄리티를 갖고 있네요. 저번에 막 어떤 친구는 클라라 뭐 이러던데. 이분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뭐 자꾸 회자되는 인물이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오나미가 있다고 봅시다. 이분에 대해서 저는 악한 감정은 없어요. 수험생분 이름이 뭐예요? 도은 씨가 김태희와 오나미한테 둘 다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도은 씨랑. 근데 당연히 도은 씨 입장에선 그쵸? 결혼하고 싶죠. 근데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김태희가 도은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도은 씨가 좋아서가 아니고 도은 씨의 주변 배경이 좋아서 좋아하는 척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도은 씨가 되게 집이 잘 산다. 그럼 그 돈 때문에 좋아하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은 씨가 알았어요. 근데 김태희는 도은 씨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도은 씨 입장에서 보면 김태희는 날 좋아하지 않아요. 오나미는 정말 좋아해요. 진짜 사랑해요, 이거는. 도은 씨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은 씨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렵죠. 리액션 좋았어요. 그렇죠? 말문이 탁 막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리론자예요. 주리론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애죠. 그럼 주리론자들은 100%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마음과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 살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주기론으로 넘어오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주기론자예요. 저도 주기론자거든요. 뭐냐면 어렵죠, 선택하기가. 이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론자들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의는 무조건 오나미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껍데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결혼해서 장식품 달고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야, 내 아내는 이렇게 이뻐. 이거 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선택? 왜?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서인이 이견이 없어요. 다른 견해가 아니에요.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하지 않냐. 이거예요. 결혼을 하면 이 여자랑 잠을 자야 되고 뽀뽀도 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보면서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이 둘을 놓고 고민하는 것. 이게 서인이에요. 그러면 동인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죠.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이걸 선택하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고민하고 있는 서인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이건 현실이잖아요. 결혼이 현실이잖아요. 결혼이 이상이에요? 결혼해 보세요. 현실이에요.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 주장도 맞고 얘 주장도 맞죠.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적 파워게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가 맞다면 그냥 싸움이 없이 얘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얘 입장에서 들어보면 얘 말도 맞고 얘 입장에서 들어보면 얘 말도 맞기 때문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참 난처한 일이죠, 이거는. 여자분들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기다 원빈을 넣고, 여기다 뭐 지금 뭐 유명한 하여튼 뭐 연예인들 하나 넣어요. 넣고, 뭐 여기다 무슨 뭐 옥동자, 뭐 이런 사람을 넣고, 이게 해보면, 이거 고민이죠. 고민이에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근데, 이해가 지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동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리고 서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애들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붕당에서의 주도권은, 붕당 정치에서의 주도권은 누가 잡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정치는 이상이에요, 현실이에요? 서인이 이기는 거예요. 이 싸움은 보나 마나한 거예요. 정치는 현실인 거예요. 이상적인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는데요. 만약에 정치가 이상이 되려면 대통령은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상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험한데? 뭐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현대사 같은 거 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착하고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면 얼마 전에 타계하셨던 김근태 이런 사람이 꼭 대통령을 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김근태 씨 같은 분은. 근데 못한단 말이에요. 왜? 정치는 이상이 아니니까. 왜냐면 정치를 하려면 실적으로 지지자들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도 있어야 돼요. 그게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을 듣다 보면 저 선생님의 수업이 정확하고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저 선생님이 좀 지루해요. 근데 정확해요. 저 선생님의 수업은. 하나의 오차도 없어요. 저렇게 공부하는 걸 저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가 맞아요. 근데 수험생들은 절대로 그런 선생님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면 답답한 게 그거죠.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임팩트가 있고 재밌고 이건 현실이니까. 왜냐면 수업은 4시간 들어보세요. 이상이 아니에요. 이상적으로는 저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게 맞아요. 근데 듣다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졸려서. 그럼 못 듣는 거예요. 아무리 저 선생님의 수업의 퀄리티가 높더라도 졸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데 한국사 선생님 중에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선택하는 구조는 퀄리티가 높은 수업이 아니에요. 물론 퀄리티가 높고 재밌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저는 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사학 공부를 하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데 그걸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그럼 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거티브를 하는 건 아닌데 물론 비전공자들 수업을 들어보면 정말 제가 숨이 막혀요. 저건 아니지. 저렇게 수업하는 건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앞글자 따서 외우게 시키고 이런 거는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의 본질은 인간을 탐구해내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심층적인 사고력이 필요해요. 왜? 인간의 행위는 원인과 배경이 반드시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행위를 외우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지금 그게 사상으로 보는 거예요. 동인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서인이 이런 주장을 했을까? 이거는 이 사람의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뇌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단순하게 외우기 시키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수험생들이 퀄리티가 있는 분들은 좋아해요. 이야, 좋은데? 이야, 성리학을 가지고 조선사회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구나. 좋은데 성리학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성리학 공부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것만 기억나요. 오나미 주리론. 김태희와 오나미를 이게 뭘 선택할지 고민한다. 주리론. 주기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재미를 위해서. 근데 하면서도 저는 속상해요. 주리 주기를 이렇게 수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정말 멋있는 이론인데. 그러면 일로 넘어와 볼게요. 서인은 이렇게 현실적인 애예요. 주도권은 얘네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은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잡아가는 거예요. 물론 환국 때 잠시 남인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게임은 서인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붕당 자체가 성리학적인 학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동인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정치는 현실이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리가 뭐고 기가 뭐냐? 리는 제가 속성이라고 했죠? 이 리는 관념적인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자, 얼굴을 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리와 주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보세요. 주리론자들은 지금 여기 교탁을 딱 보세요. 주리론자들은 이걸 딱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이 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단상이죠. 책상 아니에요. 교탁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주기론자들은 그런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보고 주기론자들은 그냥 교탁이에요. 종이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주리론자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을 담아 먹는 것. 이게 주리예요. 이게 속성이죠. 근데 주기론자들은 딱 보고 종이컵이네? 이게 주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걸 보고 물을 담아 먹는 것 이런 사람 있어요? 야, 물 담아 먹는 것 좀 줘. 뭐 이래요? 야, 종이컵 좀 줘. 이러잖아요. 그럼 대부분 현실 사회에서는 이 속성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주리 주기 철학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칠판으로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는데 귀한 게 뭐냐? 이걸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군주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리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우주 만물로 확대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리학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로 딱 확대됐다. 그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리는 뭐예요? 군주예요. 그리고 이거는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속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군주가 다 하는 거예요. 성리학적 논리죠.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이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리학 원리주의자라며요. 근데 사림의 원래 뿌리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정몽주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고려 말에. 정몽주의 시 기억나시죠? 국어 배울 때. 이 몸이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nim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게 완벽한 이 시 아니에요?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는 연군지정이죠. 불사이군 하겠다. 나는 절대로 두 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 살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 원리주의자니까 이 정몽주의 시가 결국 살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파생해서 뭐를 보셔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잘 보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뚫어내는 연습이에요. 이 동인은 나중에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져요. 이 북인은 임진왜란 때 많은 의병장을 배출하면서 광해군 때 일시적으로 집권을 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북인과 남인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북인들은 광해군 때 일시적으로 집권을 하고 끝나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가 붕당 세대 중요한 건 어떤 세력이에요? 얘네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인은 그냥 남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볼게요. 남인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에 대한 강력한 존재 인정이 있는 거죠. 군주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남인은.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근데 반대로 서인의 입장에서 보면 서인이 나중에 노론소론으로 갈라지는데 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노소로 갈라볼게요. 노론소론은 환국 이후에 갈라지는데 노론소론은 오늘 환국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서인 자체만 좀 봐보세요. 서인 자체는 이거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죽이니까. 누구도 중요하다고 보는 애예요. 신하도 중요해요. 신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애들이죠. 서인들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주리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황이에요. 물론 이 리의 연구를 시작했던 사람은 뭐 이연적, 기를 연구를 시작했던 서경덕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배우는 거고, 주리 철학을 완성시킨 사람,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기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이예요. 그럼 이황과 이이 문제가 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황이 썼던 책은 주자서절여와 성학십도라는 책이 있어요. 시험 문제는 성학십도가 나오니까 성학십도라고 한번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이는 무슨 책을 써요? 성학집요를 쓰죠. 물론 성학집요 말고도 동호문답, 경몽요결 이런 책들을 써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는 거고요. 지금 공부하는 건 정치적 역학관계를 뚫어내는 거니까 이게 성학집요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성학십도를 묻는 문제가 잘 나와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10개의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성리학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10장의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십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 성학십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해커스 공무원 교재를 봐도 되고 뭐 다른 교재를 봐도 다 성학십도가 어떤 내용인지는 나와 있어요. 그럼 볼게요. 자, 군주가 있다라고 볼게요. 군주가 뚜벅뚜벅 걸어가요. 이 군주가 가는 길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역사에서 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군주가 제대로 길을 가서 정치를 하려면 이걸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정치?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풀이해보면 그냥 쉽죠. 왕도라고 하는 왕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럼 왕이 가야 될 이 길을 왕이 제대로 가면 결국 이 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성군하면 누가 떠올라요? 세종, 조선 후기 때 정조 이런 사람들을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왕이 가야 될 길을 정확히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학을 완성시킨 사람. 그러니까 이 성자가 이제 성인할 때 그 성자거든요. 이 성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학십도는 얘가 지금 주리 철학자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보면 군주의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리론자들은. 그럼 성학십도의 책의 내용이 뭐냐? 군주가 자신 스스로 왕도를 따라가서 성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 자기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군주 스스로 가는 거예요. 군주 스스로. 신하의 도움 없이. 군주라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뚜벅뚜벅 왕도를 가서 성군이 되는 것. 이게 성학십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건 군주 스스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성학십도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요?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스스로? 군주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기 철학자들은 누구의 역할이 필요해요? 신하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가 왕도 정치를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현명한 신하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군주 스스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군주는 다 좋을 수가 없거든요. 군주 중에는 나쁜 기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머리가 멍청한 군주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군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신하들의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주기철학자들, 서인들이 말 그대로 서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이 주기철학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계속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왕과 싸워도 밀리지 않는 거죠, 서인들은. 이런 논리가 밑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하가 네가 뭔데 그래? 깁니다. 무슨 이해되세요? 제가 깁니다. 저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게 정리를 해보면 군주 스스로 성군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건 현명한 신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악 지배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럼 결국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런 거 없이, 주리와 주기철학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성악 10도 나오면 군주 스스로 성악을 이루어야 된다, 현명한 신하의 도움으로 성악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교재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암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해를 여러분들 하면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런 식의 이해 방법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안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해만 딱 됐는데 성악 10도 성악 지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데 나왔다. 그럼 100% 맞는 거예요.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주기철학과 주기철학의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이해 없이 이 책을 외우면 말 그대로 암기가 되니까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면 틀리는 거죠, 뭐. 암기가 기억이 안 나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아, 뭐였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의 책이 성악 10도였지, 성악 지배였지, 막 이런 것까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가볼게요, 계속. 자, 성악 10도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조선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뚫어내는 것은 결국 성리학적 논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전체적인 사회 구조로 보면 양반과 상민이 있다라고 보는 게 성리학적인 구조예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 이것도 하나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성악 10도와 성악 지배를 뚫어드린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이걸 반상의 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상의 법도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적인 체제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성리학에서는 귀한 게 있고 천한 게 있다. 귀한 건 양반이고 천한 건 상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민은 이게 잘 받쳐줘야 돼요. 양반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를 공부하다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원칙적인 신분제도가 양인, 천인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어요. 이걸 양천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아니죠. 양반이라는 신분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법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실제로는 이 양인이 성리학이라는 스펙트럼에 딱 부딪혀서 통과를 하면 이게 이렇게 차별적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리학이라는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그러니까 이 양인이 이렇게 3등분으로 쪼개져 버려요. 양반과 중인과 상민, 그 다음에 천민은 그대로 내려오고, 이러면서 이제 사신분제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양반과 상민의 이런 구분은 성리학이라는 스펙트럼 때문에 생긴 거란 얘기예요. 근데 조선사회는 성리학적인 사회니까 이 신분제도보다는 이 신분제도가 실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림이 집권하고 나면 이 신분제도는 완전히 더 정착되겠네요. 그죠? 사림은 성리학 원리주의자들이니까. 그럼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양반과 상민으로만 쪼갠 게 아니고 중인을 만들었죠. 그럼
중인과 양반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인들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양반은 신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쟤네들한테 뭐 이렇게 굽실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분이 아니니까. 원래는 같은 양인 아니에요? 근데 이걸 실제로 만약에 양반들이 이걸 신분제도화 시키려면 중인들을 의도적으로 탄압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에 대한 중인 탄압이 많아졌던 이유는 결국은 원칙적인 신분제도가 아닌 것을 실제 신분제도화 시키기 위한 양반들의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건 신분이 아니니까 실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실제 생활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폭력의 행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인들을 의도적으로 깔아뭉개고 누르고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싸움을 잘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싸움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얘가 세계에서 싸움을 제일 잘해요. 그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알겠어요? 효도로 이런 사람은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건들지도 않고. 근데 얘가 별로 싸움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자기가 싸움을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싸움을 못하는 걸 알까봐. 그럼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괴롭히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좀 알면서 나를 건들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양반들의 중인 멸시하대는 결국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왜 원칙과 실제가 다르냐. 이것도 이 성리학적인 이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원칙과 실제가 따로 있지? 아 이건 성리학 때문에 그렇구나. 왜? 성리학은 모든 걸 차별적으로 고정해 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양인 이렇게 놓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성리학에서는. 이걸 뭔가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얘네들을.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런 구조들이 다 이거와 이제 관계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사 배울 때. 고려시대 때는 여성의 지위가 강했다. 조선시대 오면서 여성의 지위가 하락한다. 그 다음에 이 차이들. 이 차이들. 그 다음에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건 조선시대 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오랑캐예요. 이건 나중에 외교사 공부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를 지키려면 명가의 의리를 배신하면 안 되고 청은 무조건 오랑캐로 보는 것. 이게 집권 세력들이 자신의 집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이거는 너무 사회사에서 중요한 거 아시죠? 고려시대 때와 조선시대 때 혼인제도, 상속제도 막 이런 것들이 왜 변화되냐면 성리학적인 것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국사에서 공부할 때 얼마나 성리학적이냐? 완전 성리학적이다. 그럼 살인 집권 이후예요. 살인이 집권하면서부터 완전한 성리학적 사회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난과 차별의 원칙 이거 두 개를 묶어볼 거예요. 군주와 신하의 원칙, 장난과 차남의 원칙 이 두 개의 논리 때문에 뭐가 터지는 거냐면 예속 논쟁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논쟁? 예속 논쟁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자 예속 논쟁을 보기 위해서는 자 효종이 있었어요. 이 효종 때 집권 세력은 누구냐면 서인이에요. 집권 세력이 누구라고요? 서인이에요. 서인은 뭐를 통해서 집권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국사 공부하다 보면 인조반정을 통해서 집권을 시작하죠. 근데 인조반정의 이유가 뭐예요? 폐모살제 이런 거 빼고 중리배교죠. 광해군의 중리배교는 얘와 얘를 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얘와 얘를 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 서인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서인은
기본적으로 인조 반정을 통해서 집권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쿠데타의 정당성을 지키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명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통해서 자신의 집권의 정당성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청을 실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줄이 주기 철학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정치 세력은. 왜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에서 한미 FTA를 체결하자고 그랬는데 뭐 한나라당에서 엄청 반대했죠. 근데 정권 바뀌고 나서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한미 FTA 해야 되는데 또 민주당이 반대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에 따라서 정치 성향이 결정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서인은 인조 반정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해요. 근데 이 효종이 원래는 왕이 될 수 있는 애가 아니었고 얘 형이 있었어요. 소현세자라고. 근데 소현세자가 결국은 왜 서인들에 의해서 제거당하냐면 소현세자는 외교적으로 이 중리외교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서인들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복림대군이라는 효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효종 때는 그럼 자신의 집권에 효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신이 왕이 된 이유는 자기 형인 소현세자와 외교적 관계를 달리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북벌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효종은. 효종이 북벌을 주장했던 것은 소현세자와 다른 무언가를 자기가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해야 집권의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에 효종은 필연적으로 북벌운동을 펼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효종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현종 때가 됐는데 현종 때 예송 논쟁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종이 딱 죽고 나니까 효종이 뭐가 아니었어요. 소현세자 장남이 소현세자였다며요. 그러니까 차남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이 상복을 누가 입는 거냐면 자 보세요. 이 효종의 아빠가 누구냐면 인조죠. 인조의 개비가 있었어요. 개모 이러면 뭐예요? 개모, 새엄마, 개비 이러면 새왕비죠. 그쵸? 인조의 개비가 있었는데 이 인조의 아들이 효종이잖아요. 근데 이 개비를 자이대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자이대비가 얘가 아들이잖아요. 근데 얘 친아들은 아니겠죠 물론. 근데 얘보다 나이가 어려요. 엄마가. 그러니까 새 엄마인데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살아있는데 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나이가 얘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얘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예속 논쟁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속 논쟁은 상복 기간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 역학관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리학으로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현종 때 예속 논쟁이 일어나요. 이 예속 논쟁은 밑에다 필기를 좀 하나씩 하면서 갑니다. 자 일단 이 구조는 얘기했어요. 이 자이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차 예송 밑에다 쓰세요. 1차 예송이 일어나요. 이걸 기해 예송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효종이 죽었어요. 이때 집권 세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서인 집권 세력이죠. 서인과 남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서인 하면 지금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주리론이에요, 주기론이에요. 이 주기론자들이죠. 얘는 주기론이에요, 주리론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한번 볼게요. 서인은 효종이 주자 자이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고 주장했냐면 장남이 아니니까 1년만 입자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년설 이렇게 불러요. 1년만 입자는 거예요. 응? 기년설을 주장하는데 1년만 입자는 겁니다. 근데 남이는 무슨 소리냐. 장남 차남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현재 군주가 죽은 건데 3년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끊고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끊고 제가 아무런 이론도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이거와 이거를 두 개를 연결해서 저 주장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쫙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 서인의 일련설의 주장은 왕권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신권이 강화되죠. 저렇게 되면. 남인의 주장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주리철학, 주기철학 이해돼요? 처음에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주기론이니까 왕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의 일련설 주장은 뭐를 근거로 이루어지냐면 주자가래라는 책을 근거로 일련설을 주장해요. 얘가. 근데 이 안에는 어떤 논리가 숨겨져 있냐면 주자가래라는 책 자체는 주자가 쓴 가족 예법서예요. 근데 이 주자가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양반 사대부들이거든요. 근데 그럼 주자가래의 논리에 맞게 왕도 1년을 채택해야 되니까 주자가래에 보면 이런 거예요. 차남이 죽었을 경우, 장남이 아닌 차남이 죽었을 경우에 엄마가 살아있다면 엄마는 상복을 1년만 입는다. 이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책에. 근데 서인의 이 주장은 상복이 중요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는 어떤 것이 내재되어 있냐면 왕과 사대부는 동일한 예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도 사대부와 동일하다 이런 거예요. 왕이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군주는 현명한 신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왕도 정치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현명한 신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신하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왕사 동례설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 결국 이 왕사 동례설이라고 하는 건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이걸 통해서 서인이 갖고 있던 것은 왕의 권위를 추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 지가 집권 세력이잖아요. 그럼 왕의 권위만 추락되면 자기가 마음대로 국가 정책을 할 수 있죠. 집권 세력 입장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왕사 동례와 이런 주자가래를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얘네들이 주기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장남과 차남은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서인의 주장은? 어떻게 차남이 장남과 똑같을 수 있느냐? 그리고 왕이라고 해서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신하들의 역할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게 왕이다. 그럼 결국 이건 왕권을 약화시키고 신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일련설이라는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서인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런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인은 이때 당시 집권 세력이었고 결국 서인의 입장에서는 왕권만 딱 약화시켜 놓으면 자기네들이 국가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정치적 역학관계죠. 그러니까 예속 논쟁을 통해서 서인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정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복을 몇 년 입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예속 논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네거티브를 해서 좀 미안한데 서인 1년 뭐 주자가래 이런 걸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건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이게 1년이 아니고 이게 5개월이 되고 이게 1년이 되면 개념이 달라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인의 입장에서는 왜 3년설을 주장했느냐? 얘네들은 군주의 절대성을 부각시키면서 충신이다? 물론 주리 철학으로 이해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 서인의 정치적 상황이에요. 남인의 정치적 상황이에요. 남인은 인조반정 이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야당만 70년째 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야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 집권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럼 이 야당의 남인의 야당이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왕권이 추락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얘기했던 국가 정책에 대해서 왕권이 추락해버리면 자신의 어떤 의견들이 국가 정책화되기는 어려워요. 서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남인들의 입장에서는 왕과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이 국가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왕권이 추락해버리면 자신들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설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무슨 소리냐. 현직 왕이 죽었는데 개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주자가래라는 책을 왜 들고 나오느냐. 그 주자가래는 사대부의 예법서 아니냐. 왕실 예법서가 따로 있지 않느냐. 그게 국조의례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조 올해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을 했던 사람이 죽으면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최고의 대우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장남 차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국조 올해에 보면 이거는 왕과 사대부는 뭐라는 거예요? 예법 절차가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왕사 이래설이에요. 그럼 결국 이걸 통해서 뭘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주리 철학적으로도 이해가 돼야 되고 이걸로도 이해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주리 철학자들은 이거에 대한 절대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기 철학자들 서인이 일련설을 주장하는 것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복기간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전에 우리 토지제도에서 배웠던 것처럼 정치적 역학관계가 안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투를, 토지제도라는 외투를 입든 예속 논쟁이라는 외투를 입든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때 보면 뭐 결사운동 이런 외투를 입든 결국 그거는 외투고 안에 본질은 정치적 역학관계라는 얘기예요. 누가 정치적 주도권을 잡아내느냐의 문제이지 얘가 몇 년을 주장했느냐를 기억하는 것은 한국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시험에는 나와요. 1년설, 3년설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1년과 3년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예속 논쟁이 정치적 역학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망을 알고 예속 논쟁을 공부하면 왜 예속 논쟁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거니까 기억 저장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배웠을 때 안 까먹는다는 거죠. 내가 이 안을 들여다보고 공부했으니까. 이게 어떤 싸움인지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전혀 없이 예속 논쟁, 무슨 상복 가지고 이렇게 싸워. 1년, 3년, 자 1년. 서인 1년, 남인 3년, 1년, 3년. 문제 풀다가 1년, 3년. 아이씨, 뭐였지? 1년. 이렇게 하면 이게 예속 논쟁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현종이 왕이 됐을 때 1차 예송이 터진 거 아니에요? 효종이 죽었을 테니까. 근데 현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서인의 주장이 지금 굉장히 엿같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현종의 입장에서 보면 현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결국 이런 거 아니에요? 야! 너희 아빠는 임마 장남이 아니야. 차남이야, 차남. 그리고 원래는 소현세자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너희 아빠가 왜 왕이 됐는지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넌 기절할 거야. 사실은 너희 인마 큰아버지를 우리가 다 죽인 거야. 그리고 너희 아빠를 왕으로 앉혀준 거야. 똑바로 해 너도. 이런 얘기야.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현종은 사실 이 1차 예송 때 기분이 더러워요. 서인을 보고 있으면. 근데 결국 이거는 아빠가 차남이다, 장남이 아니다라는 걸 통해서 결국 뭐까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현종의 왕의 적통성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직 왕의 적통성까지도. 사실은 너도 왕이 안 될 수 있었어.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현종이 이때 당시 나이가 22살이에요. 나이가 어린 거예요. 22살이면. 많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예송이나 장례, 이 예송이라고 할 때 그 송자가 뭐냐, 우리 죽은 사람을 송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예법, 이게 예송이에요. 근데 현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송 논쟁의 1차 예송 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왜 이게 나이가 어리다는 게 중요하냐면 이상하게요. 장례나 이런 제사 이런 것들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요. 특이하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제사 음식 올릴 수 있어요? 쫙 이렇게 순서대로 올릴 수 있어요? 인터넷 보지 말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례라는 것도 여러분 해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면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못 보고요. 그러니까 현종은 여기에 뛰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1차 예송 때 현종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진짜 서인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요. 근데 18년 후에 2차 해송이 터져요. 이건 이제 효종 B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종의 입장에서는 마더가 죽은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현종이 1차 해송 기회해송을 끝으로 해서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 예송 논쟁에 뛰어들지는 못했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현종은 이때부터 장래 공부만 해요. 현종은 이 현종이 장래 공부를 거의 18년 가까이 하는데 2차 해송 때까지 장래 공부만 해요. 얘가. 현종도 굉장히 불행한 왕이죠. 평생을 살면서 장래 공부를 한 거니까. 근데 이 장래 공부가 18년 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세월을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경제학과를 나왔다. 그럼 경제학 공부를 몇 년 하는 거냐? 잘 계산해보면 한 2년 반 한 거예요. 1학년 때는 대부분 교양 과목 듣고 뭐 2학년 때 가서 이제 그 전공 과목 듣기 시작하면서 심화 전공 들어가면 한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경제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내가 경제 공부를 한 2년 반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면 한 2년 더 추가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다. 그러면 아 제가 한 5년 정도 공부한 거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18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장래학에 대해서는 막 완전히 뭐 울트라 박박사겠죠. 그래서 이제 2차 해송이 터지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 밑에다 여러분들은 쓰세요. 밑에다 제가 지금 요거를 좀 지울게요. 이 지금 칠판이 너무 작은 칠판을 배정을 해가지고 참 어렵네요. 여기 볼게요. 자 2차 해송이 터졌어요. 이걸 갑인예송이라고 하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18년 후에 효종 B가 죽은 거예요. 자 효종 B가 죽었는데 이때 서인의 주장과 남인이 또 충돌을 하는데 서인은 이때도 1차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큰 며느리가 아니고 무슨 며느리예요? 작은 둘째 며느리니까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달라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자이데비라는 그 여자 있죠? 그 여자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거예요. 얘가 죽었으면 예송 논쟁이 안 일어나요. 그 자이데비가 그 여자가 계속 살아있으면서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이데비 입장에서 보면 큰 며느리가 죽은 게 아니고 둘째 며느리가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왜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왜 차이가 있느냐? 큰 며느리는 봉사자의 연행이라고 해서 제사 음식을 차려주는 사람이에요. 큰 며느리가.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보다는 확실히 다른 대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둘째니까 서인은 9개월만 입자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부터는. 이거 내용은 똑같아요. 주자가래, 왕사동래설 이런 걸 다 주장하면서 9개월만 입자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공설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서인은 남인은 1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기년설을. 논리는 똑같아요. 이거랑. 남인은 무슨 소리냐, 무슨 둘째 며느리 큰 며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왕비가 죽은 건데, 전 왕비가 죽은 건데, 그리고 지금 현재 왕이 현종이고 현종의 입장에서 뭐 엄마가 죽은 거잖아요. 그게 당연히 최고의 대우로 장례를 치러줘야죠. 현재 왕을 봐서라도.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현종의 입장이라니까요. 근데 현종이 2차 해송 때는 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죠. 장례 공부를 18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2차 해송은 서인과 남인의 싸움이 아니고 서인과 현종의 싸움이에요. 실제로 사료들을 제가 좀 각색해서 얘기해드리면 예송 논쟁이 딱 벌어질 때 현종의 표정이 어떠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서인이 이렇게 있고 남인이 있을 때 실제 사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현종이 회의가 예송 논쟁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들어와서 서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이거는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가 돼 있으니까 서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죠. 지금 당신이 역대 중국의 황제가 이런 상황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때 9개월을 입었다는 것, 그 왕비가 9개월을 입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현종이 싸우는 거예요. 역대 어떤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싸우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종은 장래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 서인들이 이게 토론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죠. 완전히 장래 이게 다 꿰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현종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현종은 이 싸움을 어떻게 이끄냐면 이런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자기가 논리적으로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죽었는데 이 지랄을 하는 거야? 이것만 해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엄마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슬퍼 죽겠는데? 이건 놀리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종이 예속 논쟁에 뛰어드는 순간 이거는 예를 들어서 현종의 승리로 끝나는 거죠. 신하들 입장에서는 얘를 막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지금 누가 죽었는데 이 치라를 하냐는 거죠. 내 엄마가 죽은 거야. 현종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가 죽었는데 너희들 이래야 되니 나한테? 손 들고 있어. 씨. 이런 거 아니에요? 정리해보면 결국 2차 예송은 남인이 이겨요. 근데 이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예송 논쟁이 얼마나 골 때리냐면 1차 예송 때는 서인이 이겨요. 이 기년설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2차 예송 때는 얘가 이겨요. 왕이 죽었을 때와 왕비가 죽었을 때 상복기간이 동일한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성리학적인 이런 구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주리 철학과 주기 철학의 어떤 싸움인 거죠. 왜 서인은 1차 예송 때 1년을 주장하고 2차 예송 때 9개월을 주장했을까? 왜 남인은 1차 예송 때 3년을 주장하고 2차 예송 때 1년을 주장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성리학적인 주리 주기 철학의 원리로 뚫어내면 정말 본인은 퀄리티가 높은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지 않고 그때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서인, 남인 이렇게 외우기 시작해서 서인은 1차 예송 때 1년, 남인은 3년, 자 헷갈리면 서일, 남삼, 서일, 남삼 막 이러고 외우기 시작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디벨로프가 안, 그러니까 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왜냐면 새로운 걸 학습을 하면 기존 게 계속 까먹어지니까 발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밑에서 튼튼하게 정착이 되면서 새로운 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새로운 걸 외우면 전에 거 까먹고 그러니까 매 똑같아요. 점수가. 그러니까 국가직 기출문제 풀어봤더니 좋아. 좋아. 다음에 풀으면 점수가 안 나와. 안 나와. 왜 그러지? 아 까먹었구나. 다시 외우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 쌓여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사건이든 어떤 논리든 간에 이걸 이렇게 뚫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웃긴 선생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내가 얼마 전에 TV 보고 내가 웃겨가지고 내가 그걸 내 진짜 내가 가서 돌로 찍던지 해야지. 신미양요 광성보에서 어재현이 싸웠대요. 광성보 어재현을 외우래요. 잘 나온다고.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요. 병인양요 때는 한성군과 양원수가 싸웠대요. 신미양요 때는 광성보에서 어재현이 싸우다가 죽어요. 뒤에 광어를 막 그려놓고 광성보 어재현 외우라고 그 물고기 광어 있죠? 그거를 막 PPT로 쌓아서 막 광어가 이렇게 헤엄치고 있어요. 와, 내가 보고 진짜 최고구나. 이게 아까 전에 했던 앞글자 외우기 하는 거죠? 광성보 어재현. 그걸 외워서 뭐 할 건데요, 그렇게? 그건 정말 문제를 맞히기 위한 그냥 쇼예요, 쇼. 제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있는데 한국사가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맨 처음에 굉장히 좀 만만하게 보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공부하다 보면 만만하지 않다는 걸 느껴요. 대부분 제가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모니터를 해보면 그러거든요. 그래도 국영 한국사 중에는 한국사가 그래도 만만하지. 뭐 이러고 이제 붙어요. 영어가 어려워요. 막 영어를 잘해야 돼. 막 이러고 딱 그러니까 한국사는 뭐 대충 한 몇 개월 정리하면 끝나겠지. 그런데 했는데 안 끝나요. 본인이 느끼셔요. 이게 잘 안 끝난다고요.
근데 그게 왜 안 끝나느냐? 그 이유를 본인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절대로 암기 비책은 없어요. 암기 비책은 없고 인간의 생활과 사건은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겉의 표피가 아니고 내면적인 어떤 그 통찰력 있는 그 상황, 사고력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는 거죠. 혹시 이 중에 성인분들이라서 제가 무료 특강하면서 지가 제일 자신 있는 걸 준비해서 정치적 역학관계 토지제도를 통해서 무슨 사상을 통해서 지가 제일 이거는요 자신 있는 게 아니고요. 제 수업에서는 정말 이 부분은 후진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4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선택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사에서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대사 부분 들어갈 때도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결국 이런 것도 정치의 역학관계거든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온건계합파의 캐릭터를 먼저 이해하고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서인의 캐릭터를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듯이 남인이 어떤 애들인지 주리철학자들이 어떤 애들이었을까? 주리철학의 캐릭터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조선사를 공부를 해야 재밌죠. 얘가 주리철학이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구나. 얘는 주기철학자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구나. 서인은 일년을 주장했던 이유가 이런 거구나. 남인이 3년을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하나씩 논리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래야 결국 외투가 바뀔 때 이 외투 안에 있는 것들을 통찰력 있게 공부를 안 한 것들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 이렇게 돼야. 왜? 제가 만약에 다음 목요일날 무료 특강을 하는데 제가 비옷을 입고 왔어요. 우비를 입고. 그러면 저를 못 알아볼 거예요? 야, 선생이 또 바뀌었는데? 선생은 안 바뀌는 거예요. 뭐만 바뀌는 거예요? 옷만 바뀌는 거예요. 옷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을 못 알아보면 그런 사람들을 아메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외투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외투죠. 근데 안에 숨겨진 건 뭐예요? 정치적 역학관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1차 예속 몇 년, 2차 예속 몇 년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 역학관계의 그 본질을 투영해서 투사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속논쟁 문제가 나와도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뭐가 중요한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본질을 알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틀리겠습니까? 그건 아주 우스운 문제가 되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합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요. 이게 결국 조선에 뭐를 만들어내냐면 아까 전에 또 외교사를 만들어내요. 조선의 외교사는 이 논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인과 남인의 이 주리철학과 주기철학의 개념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서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명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어야죠. 그쵸? 근데 남인은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게 남인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리철학은 남인이니까 남인은 기본적으로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인은 얘를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서인이 있고 남인이 이렇게 있을 때 명을 바라봐요. 그럼 주리철학 주기철학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걸 얘가 바라보고 얘가 바라본다고 명을 했을 때 누가 명을 더 중요시해야 돼요? 남인이 훨씬 명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우리나라 외교사에서는 펼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조반정이라는 쿠데타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조반정이라는 쿠데타를 서인이 하거든요. 근데 서인이 쿠데타를 딱 저질러 놓고 보니까 중립외교를 하고 있던 광해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근데 아차 싶은 거죠. 왜? 자기의 성리학적 철학과 다른 외교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서인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중요한 애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렵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표정이 어두워지셨는데 여기 보세요. 조선 외교사라고 좀 쓰시고요. 자, 하나씩 봅니다. 아, 이거 너무 칠판이 작아가지고 광해군이라고 써보세요. 광해군. 광해군 때 집권 세력이 누구예요? 북인이 광해군 때 왜 집권할 수 있었던 거죠? 임진왜란 때 많은 의병장을 배출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광해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광해군의 아빠가 누구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선조죠. 근데 이 선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조선시대 27대 왕 중에서 랭킹 2위죠. 연산군 다음으로 꼽히는 사람 아니에요? 알고 있죠? 연산군이 이길까 얘가 이길까 지금도 막 논쟁이 많죠. 누가 더 띠떼끼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선조는 군주로서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하죠. 이 전쟁이 딱 터지자 바로 튀어요. 어디로 튀어요? 의주까지 튀죠. 근데 이 의주까지 튀어서 얘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명한 분국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명한테 주자. 그러면 조선이 명이 되니까 명이 대신 싸울 거 아니냐. 놀라운 발상입니다. 그렇죠? 정말 멋진 군주죠. 나라를 주면 이게 명이 되니까 명이 싸우지 않겠어? 씨발 똑똑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얘는 군주로서도 그렇지만 이 아버지로서도 훌륭해요. 지는 튀고 아들 둘은 전쟁터에 내보내죠. 그죠? 지는 튀고 아들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러니까 뭐 군주로서 뿐만 아니라 아빠로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큰아들이 임해군이고요. 이건 이제 왕비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후궁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있었는데 이 임해군 큰아들이 아빠를 닮아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죠. 전쟁 중에 생포돼요. 일본한테 생포가 돼요. 생포. 근데 보통 우리 세계사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적국에서 왕자나 이런 사람들을 인질로 잡으면 이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서 많은 걸 요구하니까 보통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하죠. 근데 임해군은 죽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하죠. 그리고 조정에다 편지도 써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선조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더 웃긴 건 신하들이 당황스러워해요. 이 대신들이. 근데 제일 당황스러워했던 건 누구냐면 일본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 행동이. 그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냥 풀어줘요. 그러니까 일본은 포로로서의 가치를 못 느꼈던 거예요. 이런 애들을 잡고 있어서 뭐하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풀어줘요. 그래서 얘가 왕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임해군은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임진왜란 때문에 얘가 왕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이 그래서 왕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남편으로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 선조가 이제 비가 죽고, 그러니까 원래 왕비가 죽고 새 장가를 가요. 왕비 죽고 몇 년 안 돼서.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도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본 부인이 죽었는데 막 이러면서 새 부인을 맞은 거예요. 이 계비가 임목대비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임목대비가 영창대군을 낳아요. 듣고 까먹으셔도 돼요. 이거는 지금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결국 원칙적으로 하면 다음 볼게요. 다음 왕은 얘가 해야 돼요. 선조가 이제 죽으면 임해군이 해야 되는데 얘는 아까 전에 그런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너무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아니면 얘가 돼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왕의 적동성으로 보면 얘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얘는 후궁의 아들이고 얘는 왕비의 아들이니까 얘가 돼야 되는데,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세자책봉 기간이 됐는데 얘 나이가 30세고 얘가 3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한테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났을 때도 영창대군이 이제 커가니까 광해군을 지지했던 북인들, 이걸 이제 나중에 보면 뭐 대북 이렇게 불러요. 이게 대북, 소북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또 북인들이. 근데 대북들 입장에서 보면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광해군의 어떤 그 왕권 유지에 위협이 되는 거죠. 계속. 원래대로 하면 영창대군이 왕이 됐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대북 세력들의 어떤 이런 그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결국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패비를 시켜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패모살제라고 해요. 엄마를 죽이고,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엄마를 죽이고 아우를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륜이죠. 그죠? 그래서 이 패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광해군이 연산군과 함께 왕의 시호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의 시호가 없잖아요. 광해군이. 그게 이 패륜 때문에 그런 건데, 문제는 제가 이걸 지금 왜 설명해 드리는 거냐면 이후에 이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광해군은 볼게요. 이때 당시에 그 대외 관계를 보면요. 그림으로 약식 지도를 또 하나 그려볼게요. 얘는 느낌표로 그립시다. 뭘 느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얘네와 이게 합쳐져서 얘와 싸운 거잖아요. 조명연합군이 일본과 싸운 게 임진왜란인데, 결국 이 세 나라가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위에 있던 여진이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겠죠. 뭔가 이렇게 견제를 안 받으니까 얘가 힘이 훅 성장해서 후금이 되는 거예요. 후금이. 근데 후금이 이제 1616년에 만들어지는데, 이 후금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 명예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굉장히 불쾌한 애들이었거든요. 과거에 후금 전에 금이었을 때 여기가 송이었거든요. 송이었을 때 이 금나라에게 쫓겨나서 남송으로 쫓겨간단 말이에요.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명예 입장에서 보면 이거 후금을 내버려 둬서는 이 중원을 유지하는 게 어렵죠. 그게 위협 세력이 될 테니까. 그래서 초기에 얘네들을 좀 정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래서 이제 후금 정벌 계획을 세우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얘가 이제 정벌을 떠나는 건데, 얘가 좀 도와주면 지리상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도와주면 좋잖아요. 이 조선이 좀 도와주면.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조선에게 이제 출병을 요구했어요. 근데 광해군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전쟁 끝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 임진왜란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고민인 거예요.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병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너무 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광해군의 입장에서 보면, 북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하자니 국력적 상황이 그렇게 되질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명이 있고 후금이 있고 조선이 있는데, 명과 후금과의 관계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명과 조선은 이렇게 친하고, 근데 지금 조선이 후금을 상대로 이렇게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명을 도와서. 근데 이걸 이제 출병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강옥립이라는 사람을 출병을 시키는데, 광해군 일기에 보면 강옥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상황도 아니고 또 거절할 수도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생각한 거는 일단 출병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싸우지는 마라. 지금 우리나라 국력 상황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싸움을 안 하고 왜 출병하느냐? 봐서 명나라가 이기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출병을 했는데 명나라가 이기는 것 같으면 뒤에서 서포터를 해라. 그냥 나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서포터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나이스 뭐 파이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짜잔 짜잔 짠 뭐 이런 걸 그냥 하고 오고, 봐서 후금이 이기는 것 같으면 사실대로 그냥 얘기를 해버려라.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고. 그러면 후금도 명과 우리나라의 외교적 관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후금도 왜 출병을 했는지는 납득을 할 것이다. 근데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후금의 입장에서는 더 좋아할 것이다. 근데 딱 갔더니 후금이 완샷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옥립이가 당연히 이 누르하치를 찾아갔어요. 이게 이제 국립박물관에 가면 강옥립이 누르하치를 찾아가는 민족 기록화도 있어요. 누르하치를 찾아가서 이제 강옥립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광해군이 하라는 대로. 내가 조선에서 온 장군이다. 사랑한다.
열렬히. 그러니까 이제 후금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냐면 후금의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명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명과 막 싸우고 있는데 조선이 또 출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걸 싸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 뭐 이러고 있는데 사랑해 뭐 이러는 거니까. 어? 뭐 사랑한다. 뭐 사실은 내가 명 때문에 얘기를 못 했는데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좋다. 이렇게 된 게 결국 광해군의 중립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외교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해보면 조선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이렇게 중립적 입장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이걸 중립외교라고 만약에 써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이거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중립외교라고 쓰고 결국 중립외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지켜야 될 의리를 대의명분이라고 부르고요. 의리를 선택하느냐, 요즘에 뭐 의리 이게 유행어던데 하여튼 의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실리를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외교의 두 축이에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외교는 가는 거거든요. 의리를 선택할 것이냐 실리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실리를 선택한 거죠. 명과의 의리는 저버리더라도 실적으로 조선의 국력적 상황이 이럴 수 없으니까 결국 중립외교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때 집권 세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북인이죠. 그러면 북인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 북인 밑에 남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동인이 북인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인이 이렇게 있을 텐데 북인과 서인이 사이가 제일 안 좋은 애들이에요. 사실 이 북인과 남인이 정열인 모반 사건 이후에 떨어져 나가는데 정열인 모반 사건 이후에 서인이 동인을 공격하자 동인들 내부에서 강경하게 서인을 다시 재공격하자고 했던 애들이 북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인과 서인이 가장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서인은 열받는 거예요. 자신과 정반대에 있는 세력이 집권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서인은 얘가 집권하는 게 못마땅해 했었는데 결국 꼬투리가 딱 생긴 거죠. 이러면 이제 서인의 정치적 총공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사람이 명과의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지금 이게 역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심층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데 결국 주리철학, 주기철학이라고 하는 건 이론이잖아요. 근데 정치는 현실이죠. 그럼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인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의 중립외교를 지지해야 돼요. 오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런 무슨 야당이에요. 여당이 무슨 일을 막 해요. 근데 잘하고 있어. 훌륭한데? 그럼 얘 정체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아무리 잘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 논리가 나의 논리와 맞다고 해서 집권 여당의 정책이 이 나의 논리와 맞다. 그래서 브라보를 외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서인들이 북인들에 대한 어떤 총 공격을 시작하고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막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광해군과 이 북인은 이 외교 정책을 수정을 하지 않아요. 결국 이래서 인조 반정이 터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인조 반정이라는 게 터지는데 1623년에 그러면 인조 반정을 터뜨린 것은 서인이죠. 근데 서인이 잘 볼게요. 인조 반정을 터뜨린 이유는 일단 중립외교 때문이에요. 이게 불만이 있었던 거죠. 명과 의리를 배신하는 게 명에 대한 의리를.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는 명분이 약하니까 뭐를 들고 나왔던 거예요? 폐륜을 저지른 군주를 왕으로 모실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폐모살제. 이것도 인조반정의 한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그럼 다음 왕은 누구냐면 인조가 되는 거예요. 인조 때 집권 세력은 당연히 서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볼게요. 인조 때 명이 있고 후금이 있어요. 여기 조선이 있어요. 그럼 인조 때 외교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될 테고 요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요것만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터진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돼야 쿠데타의 명분이 들어서는 거죠. 중리 외교 때문에 터졌으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죠. 이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명과는 친하게 지내고 금은 배척한다고 해서 이걸 친명배금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친명배금이라고 하는 외교적 노선을 이제 인조와 서인이 채택을 하는 건데, 인조도 그렇고 서인도 그렇고 이 친명배금 정책을 해야지만 집권의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얘네들은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서인은 이걸 할 수가 없는 애들이라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 얘네들도 하면서도 얼마나 웃겼겠어요, 지네들이. 지네들도 지가 웃긴 거예요. 주기 철학의 원리로 보면 명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 자체가 서인 정권은 모순을 안고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순을 안고 출발하는 이 정권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죠.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랑 주기 철학이라는 가치랑 실제 해야 되는 이 정책이 가치랑 맞아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얘네들도 하면서 얼마나 지가 힘들었겠어요. 지네들이 주장을 하는 얘네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친명배금을 정리해보면 대의 명분과 실리를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은 이걸로 이제 회귀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당황스럽겠어요? 후금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거 지네가 와서 사랑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했어요? 지가 와서 사랑한다고 해놓고 우리 뭐 사귈래? 그래놓고 그래 그럼 사귀자 그랬는데 뭐 좀 있다가 꺼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얘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래서 터지는 게 뭐예요? 정묘호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묘호란의 원인이 뭐예요? 인조반정 이후 서인 정권의 친명배금 정책, 이게 정묘호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묘호란이 1627년에 터지는데, 이 정묘호란이 터지고 나서 말 그대로 후금한테 완전히 한 대 맞거든요. 우리나라가 완전 깨부락지가 돼요. 그러고 나서 형제관계를 체결해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다른 거 다 걷어내고 지금 오늘 필요한 것만 갈게요. 예, 사실은 이거 진짜 본 수업할 땐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후금이 나중에 청이 돼요. 1636년도에 보면 청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이름이. 근데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조선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냐면 이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격상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명나라 섬기는 것처럼 우리를 섬겨라. 그러니까 결국 군신관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청이 군신관계 요구를 하자 이 서인 정권 내부에서 이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수용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사상적 논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걸 수용하자는 쪽은 뭐냐면 청과 화친을 맺자, 이게 주화론이에요. 화친을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주화론이 되고, 이거는 화친은 안 된다. 척화. 무조건 청과는 싸워야 된다. 어떻게 쟤를 군신으로 섬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논리 안에 얘네들이 봐봐요. 얘네들은 이제 다 끊을 테니까 보세요. 얘네들은 화친을 주장하는 얘네들은요, 사실은 정말 화친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걸 딱 채택을 하는 순간 지네들의 집권의 정당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인의 캐릭터가 이해돼야 돼요. 서인은 처음부터 이론과 현실 정치가 맞지 않는 애들이죠. 외교사로 보면. 그러니까 이 외교적 정책에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얘네들의 입장이 확고하고 그 이론대로 외교사가 끌고 왔다면 얘네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외교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냈을 텐데, 어차피 처음부터 모순으로 시작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조반정을 하면 안 되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걸 지지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이론인데 실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기존의 이 신념화시키고 있던 이론을 깨부시고 쿠데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발 자체가 얘네들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을 끌어안고 얘네들이 가야 되니까 얘네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여기 보면 화친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얘네들은 화친이 아니고 이거예요. 지금 싫다고 거절을 하면 맞겠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권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그냥 겉으로 실제 사랑하진 않지만 사랑한다고 해주자예요. 그리고 얘네들 사랑한다고 해주면 얘네가 뭐 좋아할 테니까 그 전에 이렇게 그 안에서 시간적인 거를 벌어서 이렇게 힘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싸우자. 그러니까 나중에 싸우자가 주화예요. 화친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당연히 지금 싸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싸워야 된다는 얘네들 논리에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주리철학 주기철학을 보면 모순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걸 주장하면 안 돼요. 근데 얘네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주장하면 안 되는 애들인데 이걸 주장해야 정권의 정당성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반정이라는 쿠데타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 서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늪에 딱 빠진 거예요. 덫에 걸려있는 거죠. 이렇게 발목이 딱 잡혀있는 거예요. 올가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무리한 외교 정책이 계속 튀어서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 결국 얘네들은 이게 채택이 돼요.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뭐가 터져요? 평자호란이 터져요. 이게 1636년에 병자호란이 터지거든요. 자, 그러면 정묘호란이 터진 이유와 병자호란이 터진 이유는 원인이 다르죠. 정묘호란은 서인 정권의 친명 배금 정책에 의해서 정묘호란이 터진 거고, 병자호란은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면서 터진 거니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원인을 구분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호란으로 이렇게 뭉뚱그리면 안 되죠. 막 이렇게 정묘 병자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임진왜란 또 뭐 임진왜란 정유재란 구분해야지 막 이렇게 통으로 막 임진왜란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그러면 자 보세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이걸 보면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 나라를 건국한 해에 전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를 건국한 해에 전쟁을 해요. 근데 그만큼 청해 입장에서 보면 조선이 재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자호란이 결국 체결되고 여러분들 잘 아는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해서 인조가 막 삼전도까지 이제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다가 삼전도까지 끌고 와서 삼두 고두구례라고 해서 막 한번 절을 할 때마다 이마를 땅에다 세차게 내려치면서 막 1배요, 2배요, 3배요 막 이러면서 치욕을 당해요. 이걸 이제 삼전도의 치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삼전도의 치욕을 겪고 나서도 서인 정권은 절대로 겉으로는 사대관계를 하는 거지만 안으로는 사대관계를 수용할 수가 없는 애들이라니까요. 사대관계를 수용하는 순간 쿠데타의 정당성이 없어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서인은 자꾸 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아, 인조반정 때문이구나. 결국 광해군을 폐위시킨 이유가 중리배교 때문이었으니까 얘네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청의 실체를 인정하거나 후금의 실체를 인정해버리면 지네들끼리 모여서 야 근데 우리 쿠데타 왜 한 거니?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씨 괜히 했나봐. 그럼 이제 우리는 물러나야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든 간에 청의 실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모순은 왜 모순에 빠진 거냐면 자신들의 기존 철학과 외교 정책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서 모순이 거듭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 제대로 이끌어 나갈 리가 없죠. 결과적으로 보면 봐요. 효종 때가 되면 북벌 운동이 펼쳐져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자, 여기 바로 볼게요. 아까 전에 이건 했는데 효종 때도 서인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고요. 효종은 북벌을 펼치거든요. 근데 효종의 큰 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소현세자죠. 근데 소현세자가 왜 왕이 못 됐다고 그랬어요? 소현세자는 청과의 관계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세자예요. 그러니까 서인의 입장에서는 얘가 왕이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소현세자 독살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서인에 의해서 소현세자가 독살됐을 것이다. 그럼 결국 복림대군은 서인의 이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림대군을 왕으로 앉혀서 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이 서인의 입장에서는 편했기 때문에 효종을 이제 왕으로 앉힌 거고, 어떻게 보면
효종의 북벌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서인이 북벌론이라는 걸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종은 북벌운동을 하고 얘는 이 북벌운동을 펼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사상을 제공해 줘야죠. 왜 북벌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면 효종이 북발 막 이러면 서인은 막 와 전하 파이팅 막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권의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계속 정권 유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정치적 역학관계가. 얘네들은 이걸 하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근데 외쳐야 자신의 정권이 유지되니까 전하 파이팅 나이스 막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효종이 진짜로 북벌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주니까 오씨 그래 가자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반복되냐면 효종이 북발 이러면 막 전하 나이스 파이팅 막 이러는데 자 효종이 자 진짜 가자 딱 이러거든요. 근데 서인이 갑자기 이게 계속 반복돼요. 효종 때.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효종의 북벌은 실질적 북벌이고 서인의 북벌은 형식적 북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벌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니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북벌인 거죠. 그러니까 서인은 정권만 유지되면 돼요. 북벌을 할 이유가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권 세력이 북벌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지네가 일으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파생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걸 실질적 북벌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형식적 북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실질적 북벌에 의해서 조선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화돼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게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런 것들이 인조 때 만들어지는데 이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이 굉장히 강화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오군영이 정비됐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오군영이 정비되고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때 당시 집권 세력은 서인들이니까 서인들이 이 오군영을 차지했겠죠. 근데 서인들은 이 오군영을 가지고 북벌을 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 오군영은 어떻게 이용됐겠어요? 서인의 군사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북벌을 위한 군사적 기반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서인의 군사적 기반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웃긴 아이러니한 상황, 이 형식적 북벌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효종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칠판 좀 보세요. 지금 여기가 연해주인데요. 여기가 지금은 러시아 땅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다 청나라 땅이에요. 1860년 근대사 공부할 때 베이징 조약 체결되면서 이게 러시아로 넘어가는 건데 효종 때 갑자기 이 북극곰들이 막 썰매를 타고 내려와요. 이 곰들이. 근데 여러분들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게 부동항의 획득 뭐 이런 거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얼지 않는 항구를 획득하려고 옛날부터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내려오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얘네들이 지네 신체적 조건을 이용해서 꼭 겨울에 내려와요. 근데 이게 청나라 수도가 북경이잖아요. 베이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군사를 출병시켜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여기가 시베리아 아니에요? 그래 애들이 가다가 막 시베리아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은 이 러시아 남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다가 막 그러는데 아유 어떡하지 막 이러고 봤더니 조선 애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는 거죠. 보니까 막 이만해요. 움직여 막 움직이고 그래요 애들이.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조선에게 강화된 너희 군사력을 좀 지원해달라. 러시아를 정벌 하는데 이 러시아를 나선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나선 정벌이라고 해요. 근데 실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나선 정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청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선이 파병해서 청과 연합해서 러시아를 막아요. 이게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첫 만남이에요. 역사적으로. 근데 웃긴 거는 이 나선 정벌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청을 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사력을 가지고 청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커스 공무원 교재에도 보면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웃긴 일이니까.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쓰는 뭐 완자 이런 참고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강화된 군사력을 시험해 볼 요량으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이 얘기가. 근데 이 참고서를 보면서 이해하는 애들도 되게 대단한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대단한 거죠. 이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강화된 군사력을 시험해 볼 요량으로 총을 도와줬다. 총을 치기 위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 서인이 갖고 있는 형식적 북벌의 아이러니와 기존의 주기철학에서 보이는 이 실제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충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제대로 뭐가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다 엉켜버린 거예요, 초반부터.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인조반정을 하면 안 됐던 애들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 말보다는 제가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강화된 군사력을 시험해볼 요량으로 이거보다는 그냥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 뇌가 근육이 됩니다. 뭐 이게 나아요. 그럼 시험 하다 뇌가 근육이 돼버린 거예요. 시험 운동을 왜 했는지 잊어버린 거죠. 지가 총을 치려고 운동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나선정벌이든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거는 이 외교사에는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아주 좀 이 심플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기철학의 논리로 보면 서인은 절대로 인조반정을 하면 안 됐던 애들이에요. 오히려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지지를 해주는 것이 서인의 주기철학의 논리에 맞았었는데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인조반정을 하고 나서 이 친구들은 자신의 주기철학의 이념과 현실 외교정치의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명이 멸망하고 난데 막 숭명대의론 이런 걸 만들고 그래요. 서인이 명을 숭상하고 의리에 보답하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는 처음에 그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선정벌 같은 아주 웃긴 해프닝까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해프닝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서인들 중에 나중에 18세기로 넘어가잖아요. 후반으로. 그럼 북학파가 생겨요. 그럼 북벌이 북학으로 바뀐다는 것은 북벌은 청을 치자는 거죠. 북학은 청을 배우자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실컷 청을 치자고 했던 애들이 청을 배우자고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조반정이라는 쿠데타가 왜 서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었는지를 주기철학의 원리로 통찰력 있게 이해하면 서인의 외교 관계가 서인이 주장하는 이 외교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결국 사고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는 것은 깊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암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부에는 암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단순한 단어와 문장을 조합하는 암기가 되지 않도록 사건을 깊이 있고 통찰력 있게 응시해서 그 내용들을 주도 면밀하게 파악해가면서 암기를 해놓으면 기억 저장 시간이 길어진다. 단 이렇게 공부하는 학습이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매우 힘들 수 있다. 암기의 달콤함이 있단 말이에요. 암기를 하는 것의 달콤함.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암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사를 통째로 다 외우려고 하는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모니터를 해보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소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만에 합격하는 경우 그건 되게 드문 케이스다. 요즘의 공무원의 시험 문제 유형을 분석해 봤을 때 3, 4개월 안에 공무원에 합격한다는 거는 힘드니까 적어도 6개월, 1년을 잡고 있다면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6개월, 1년 있다가 시너지가 확 생길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채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싸움은 장기전의 싸움일 테니까 이게 오늘 내일 결판 나는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고등학교 애들 내신 공부하는 것처럼 내일 중간고사예요. 그럼 오늘 외워야 돼요. 그럼 교과서 딸딸 외우는 게 더 편하죠. 언제 사고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근데 이 방법이 내신 학습에 고등학교 때 내신 학습의 방법이 결국 공무원 학원으로 옮겨와서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이렇게 정해버리니까 학생들이 힘든 거예요.
고등학교 때 국사 그러면 암기 과목이고, 고등학교 때 국사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보는데 고등학교 때보다는 양이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내신할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해서 단순간에 딱 달콤하죠. 공부하고 보고 이러니까 달콤해요. 그 기억을, 그 달콤함을 잊어버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나올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4시간을 수업했지만 지금 이 강의실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적어도 노급과 관료전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시간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더라도 무슨 이해되세요? 아마 안 틀리실 거예요. 노급과 관료전의 문제가 나오면 안 틀리실 거라고요. 여기 지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안 틀린다는 거는 거기 그 노급과 관료전 안에 들어있는 사고,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아까 전에 했던 성악지표, 성악십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안 틀리려면 결국 주리철학, 주기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예속논쟁이 나왔을 때 안 틀리려면 주리철학, 주기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리철학, 주기철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외교사를 정리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왜? 서인이 왜 저러지? 서인은 주기철학인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걔는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반정이라는 쿠데타는 서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이론적으로, 자기의 이론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통찰력 있게 한국사를 이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밟아서.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한국사에 대한 힘이 생기죠. 그리고 주변의 학생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야, 막 무슨 1차 예송, 기회 예송 1년, 3년, 9개월, 1년, 9개월, 1년 막 이렇게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으면 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외우지 마. 예속 논쟁이 왜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또 일부러 안 해주지 말고. 아, 저 떨어지겠구나. 경쟁자는 하나 제꼈구나. 이러지 마시고. 자, 얼굴 좀 볼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 노량진에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강남에서 수업을 하다가, 강남에서만 수업을 하다가 노량진에 지금 처음 나오는 건데, 좀 열심히 수업을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반이든 뭐든 개설이 되는 것마다 열심히 수업을 할 텐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저의 학습 방법이 기존의 공무원의 학습 방법이 아니므로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기존의 공무원 학습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뭐 네이버에서 조사를 해봐도 뭐 좋고 아무 조사를 해봐도 좋은데, 제가 사실은 대치동에서 입시학원에서 15년을 제가 장기간 1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치동이 입시의 메카니에요. 근데 거기서 장기간 1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학습 패러다임을 바꿔드려야 돼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한국사가, 제가 수업에서 이게 목표로 잡는 거는 한국사가 일단 재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사가 재밌어지면 성적은 바로 올라가요.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과목이든 재미가 붙으면 성적은 올라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튼 아무튼 재미가 없는 거를 좀 없애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목표는 그거예요. 한국사가 생각보다 재밌는 과목이구나. 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사가 이런 것들을 외워서 끝나는 과목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통찰력 있게 보면서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학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 본인이 공부하는데 힘이 나요.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돌아가십시오.